하나 빠뜨렸네요. 이 영문학사에서는 요 제인 오스틴 이거 19세기 초반이죠. 1810년대 그리고 조지 엘리엇을 아우르면서 여기에 미국 문학에서는 너세니얼 호손을 읽어내고요. 여기서 헨리 제임스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벨부터 봐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가씨입니다. 우리 상상력을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 우리 이사벨 아처의 상상력은 결국에는 배반당합니다. 뭐 낭만적이고 꿈 많은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자, 봐봐요. 이사벨 아처는 자기 나름의 의견이 많은 아가씨예요. 그리고 상상력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마음도 아주 섬세해요. 그리고 주변 사실들도 폭넓게 인식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원합니다. 호기심도 많죠. 그리고 특출나게 생각이 깊은 아가씨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단선적인 존재가 아니죠. 복잡합니다. 또 자만심의 죄에 빠지기 쉬운 아가씨. 자칫하면 자만심이나 교만해지기 쉬운 아가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본바탕을 살펴보면서 쉽게 만족감을 느끼기도 해요. 또 이런 부분들 보세요. 근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근거가 희박한데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렐프하고 경론 벌일 때도 그렇죠. 오빠가 내 마음 위로하는 거 알지만은 내가 옳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찬사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 초반부에 이런 복선들이 다 깔려 있죠. 보석들이. 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그 소설에서 봤던 전형적인 인물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헨리 제임스가 목표했던 인물이죠. 주위에 있는 인물 하나 딱 골라서 선택이죠. 선택해서 그 인물을 그려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낭만적인 그 세상을 현실화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애매모호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듯이. 그리고 또 이 아가씨는 어떤 고귀한 상상력을 갖고 있었고, 그 상상력이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녀를 기만하는 일도 많았다. 그럴 때 많이 있죠. 내 꿈에 배반당하는 경우 많이 있죠. 꿈에 기만당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상상력의 배반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739쪽을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이 너무나 많아요. 주옥 같은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는 오즈몬드입니다. 그는 그가 만나본 여자들 중에서 그녀가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여자이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 몇 달의 구애 기간 동안 그녀는, 자 보세요, 실체가 없는 사물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상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유혹하기가 쉬웠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 더해서 더욱 경이로운 환상을 품고 있었고 매혹된 감각과 지나치게 들뜬 상상력으로 그 환상을 키워갔다. 그녀는 그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던 것이다. 한 사람을 이 환상에 눈이 가린 나머지, 우리말로 하면 콩깍지가 쓰인 나머지 그 사람의 이면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난하고 고독하게 살고 있지만 어떻든 고귀하다는 것, 그것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고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워버턴 경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귀족이나 우리 누굽니까? 캐스퍼 굿우드 같은 아주 훌륭한 부르주아 사업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훌륭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뭔가 고독해 보이고 뭔가 뒷모습이 외로워 보이고 그런데 대단히 섬세해 보이고 예술품 보면은 마치 예술품을
예술품이 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 버린 것이지.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정한 연민의 형태를 띠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 나쁜 남자를 향한 이 여성들의 미묘한 그 감정의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그 상상력과 환상이 배반당합니다. 이게 이 주제에 육박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녀의 지식은 빈약했고, 여전히. 뭐, 독일 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은, 그것도 껍데기였고, 폼이었다는 거죠. 이상은 잔뜩 분풀어 있었다. 지식은 빈약했고, 이상만 부풀어 있었다. 그런 사람도 흔히 보죠, 우리가. 이걸 채워가는 게 또 인생의 길이기도 하죠. 그녀의 자신감은 순진하면서도 독단적이었고, 이런 모순된 자질들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순진하면서 독단적이고, 기질을 보면 엄격하면서도 너그러워요,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강하면서도 꽤 까다롭고, 쾌활하면서 동시에 냉담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감수성의 이 토대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복잡다단한 속성들을 또는 자질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입니다. 우리의 여주인공이 바로 이 이사벨입니다. 이 이사벨이라는 한 여성이 어떤 운명에 처하는가, 그리고 이 운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게 이 소설의 큰 기호입니다.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사벨 아처의 길을 따라가 보면서 군데군데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사벨 아처가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청혼을 거절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유럽의 귀족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있는 워버턴 경도 거절하고, 이 로클이라는 어마어마한 저택이 있거든요. 그 저택도 거절하고, 그 누이 동생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워버턴의 누이 동생들도. 그걸 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미국을 상징하는 남성이죠. 캐스퍼 굿우드의 청혼도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는 이유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세계를 보여줄 남성을 찾아갑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가 그래 왔어요. 우리가 늘 그래오죠. 그리고 늘 어느 순간순간 환멸에 부딪히죠. 꼭 결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녀 문제는 인간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사랑의 문제는.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닐 테니까. 자, 보세요. 그녀는 겉으로 볼 때 밝은 면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반응하면서 종종 그랬듯이 낮은 소리로 부드럽게 열망하듯이 중얼거리며 의자에 등을 기댔고 2주일 사이에 열렬한 구원자 2명을 거절했다는 만족감에 빠져들었다. 내가 대단하지? 이것도 일종의 환상 같은 거죠. 일종의 자기기만 같은 겁니다. 그녀가 캐스퍼 굿우드에게 무척 대담하게 묘사했던 자유에 대한 사랑은 아직은 순전히 이론적인 것에 불과했다. 난 당신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난 자유롭고 싶어요. 이 얘기죠. 그 사랑을 광범위하게 마음껏 누려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뭔가를 해낸 것 같았다. 전투의 기쁨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화자 또는 나가 직접 그 인물의 심리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거죠. 이면들을 보여줍니다. 서술하는 곳에서도 이런 서술하는 장면과 대화 장면이 둘로 나뉘는데 이런 지점들을 하나씩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일을 한 것이다. 나는 저렇게 대단한 남자들한테 안 넘어갈 거야.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여행을 하면서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렬히 타오르는 이런 의식 사이로 어둑한 거리를 지나 슬프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굿우드 씨의 이미지가 떠오르자 뭔가가 강력하게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다. 그것도 의식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일까? 뭔가
의식의 그 밑바닥에는 내가 이걸 과연 잘한 것일까? 라는 불안들이 늘 옹송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묘사로 바로 드러나요. 굿 우드 씨의 그 이미지를, 슬픈 이미지를 보면서 뭔가 내가 비난받을 짓을 한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잠깐 고개를 드는 거죠. 자, 워버턴의 청혼을 거절한 장면이 여기 있고요. 캐스퍼 구드의 청혼을 거절한 장면이 여기 있는데, 우리 워버턴의 청혼을 거절한 장면이 길게 이어지는데 짧게만 잠깐 볼까요? 243페이지입니다. 재밌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을 하면 이제 쭉 얘기합니다. 나는 기회를 찾아야 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워버턴 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으리라고 암시하더라도 주제넘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가 말했다. 저는 불행을 피할 수 없어요. 이사벨이 말했다. 당신과 결혼한다면 저는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는 게 될 거예요. 나는 불행을 직면해서 마주치고 이래야 되는데 불행을 피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냐. 이상한 모순어법을 씁니다. 당신이 애를 써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정직하게 인정해야겠지요. 그는 불안한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다. 저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아가씨가 소리쳤다. 자, 당신이 불행해지겠다고 결심하고 있더라도 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겠군요. 당신에게는 비참한 삶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내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자신은 비참한 삶도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사벨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비참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사벨이 말했다. 저는 늘 행복하게 살겠다고 굳게 결심했고 행복하다고 믿는 때도 종종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하지만 이따금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이따금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든가 저 자신을 단절시켜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요.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단절시킨다는 뜻인가요? 삶으로부터요. 일상적인 기회와 위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경험하는 일들로부터요. 자신은 삶, 그러니까 일상적인 기회나 위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험들을 다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같은 대귀족하고 결혼하면은 이런 걸 내가 다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기회들을. 나는 내 삶들을, 온갖 다양한 삶들을 경험하고 싶고 그 위험에도 직면해 보고 싶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그 화려하고 명예롭고 안온한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나서 승리감에 젖어듭니다. 참 잘났죠? 잘나서 정말이죠? 네, 이 설정이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 워버턴 경은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사벨 오즈몬드가 되죠. 이제 오즈몬드 부인이 됐고 그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딸이 이제 19살이 됩니다. 그래서 워버턴 경이 이 펜지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펜지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펜지 아버지 길버트 오즈몬드는 둘이 결혼하기 바라죠.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건 이사벨이 지참금으로 가져온 돈에 비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사벨 아처가 오버턴 경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구원을 거절했으니까 당신 말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걸 딱 간파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그 제미니 백작 부인이라는 길버트 오즈먼드의 여동생이 있어요. 누이 동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누이 동생이 그 사실들을, 진리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워버턴 경도 참 순정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시작할 때는 30대 후반이었는데 끝에 76년 단계에서는 44살, 34년생인가 그래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쯤 됩니다. 40대인데 40대가 20대가 채 안 된 펜지하고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으니까 그 이유는 아마 오버턴의
그 마음은 오즈몬드 부인 곁에, 그러니까 이사벨 곁에 머물고 싶었던 것 같죠. 결국은 이게 에드워드 로지에가 등장하면서 깨지긴 합니다만은 막장 드라마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습니다. 그 아슬아슬한 그 균형을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어요. 자, 캐스퍼 굿우드의 청혼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당당했던 우리의 이사벨 아처 양, 미스 이사벨 아처. 근데 이 7만 파운드가 이미 이제 거절했어요. 캐스퍼 굿우드도 거절했고 오버튼 경도 거절했습니다. 근데 우리 미스터 터칫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들 렐프의 애원이죠. 애원으로 우리 미스 이사벨에게 7만 파운드에 달하는 유산을 남겨줘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결정적인 과정이 처음에는 5천 파운드만 이사벨 아처에게 물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렐프가 자기 죽을 걸 알잖아요. 또 사랑해요, 몰래. 사촌끼리 사랑하는 경우 많았죠. 결혼한 경우도 많고. 사랑하니까 죽어간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산 배분을 둘러싸고. 자, 렐프가 얘기합니다. 이 렐프가 아마 작가의 분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얼마간 생각에 잠겨 골똘히 응시했다. 용기를 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이사벨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그런 종류의 관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벨이 뭐 워버턴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 문제가 있겠죠. 저는 여러 해를 버티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을 만큼은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벨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참고 로마까지 오죠. 병든 몸을 끌어안고 로마까지 옵니다. 로마에서 만나서 애틋한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죽어가기 전에도 마지막 밤을 지새우는 게 이사벨하고 함께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녀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면서 쭉 5천 파운드 주기로 했다. 근데 금방 써버릴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사벨은 가난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녀에게 연간 수입이 몇백 달러밖에 없답니다. 저는 그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부자라는 게 뭐냐? 자신의 상상력이 나오죠? 자신의 상상력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벨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해요. 이에 대해서 우리의 똘똘이 헨리에타가 경고를 합니다.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거 잘 귀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바로 7만 파운드가 무시무시한 덫이 됩니다. 이걸 딱 알아챈 우리 마담 머리 있었죠? 마담 머리 아가씨도 아가씨지만은 7만 파운드가 있는 아가씨하고 7만 파운드가 없는 재기발랄한 아가씨는 다른 인간이지. 그죠? 종자가 달라요, 종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만 파운드가 있다는 걸,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걸 딱 감을 잡고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나 직간접적으로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버트 오즈몬드에게 연기해 주는 거예요. 그 악마적 영혼의 소유자에게. 그리고 그게 이제 펜지에게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지. 그게 7만 파운드입니다. 이걸 이 소설에서는 축복으로 위장된 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사벨 아처가 7만 파운드 받았을 때는 렐프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몰라요. 나중에야 이걸 전해 듣습니다. 늘 후에는 때늦게 찾아오죠. 그때 진실을 알고서는 펑펑 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덫이 됩니다. 425페이지 잠깐 어떻게 덫이 되는지 마담 멀하고 길버트 오즈몬드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이제 아처 양을 초대해서 지금 피렌체에 여행 와 있으니까 초대해서 한번 만나보자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렇더라도 아처 양을 여기 와서 보게 해야 해요. 그녀에게 벌써 이야기했어요. 초대해서 이제 연기를 주려고 하는 거죠.
내 물건들을 보여주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겠소. 백치 같은 사람만 아니라면. 당신은 그 일을 멋지게 하죠. 당신의 미술관을 보여줄 때 당신은 특히 돋보이니까. 오즈몬드 씨는 이 찬사에 대한 보답으로 그저 더 냉정하고 주의 깊은 눈길을 보냈다. 그녀가 부자라고 했소. 7만 파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현금으로. 이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가 되어 있고 이탈릭체에다가 강조 표시에다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앙 에끼 비엔 꽁플렛 꽁트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냐고. 그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여자로군. 이런 장면들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무시무시한 덫이 되는 거죠. 7만 파운드라는 현금을 가진 여자는 여자가 아니죠,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축복으로 위장된 저주. 7만 파운드의 행망만 읽으면 거의 반 이상을 읽은 거예요, 이 소설은. 7만 파운드의 렐프의 깊은 애정, 사랑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또 덫이 놓여 있고, 여기에 저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저주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 소설의 테마가 되겠지. 다 얘기 끝나버렸네. 정리가 딱 되죠? 이걸 딱 지하에 놓고 읽으면은 어디를 펴서 읽어도 돼요,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챕터마다 읽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하는 중이구나.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어디에서, 이건 피렌체, 이건 로마네, 이건 가든 코트군, 이건 런던이야, 이건 파리에서 얘기구나. 보면은 어떤 페이지를 읽어도 돼요. 이게 이제 두고두고 읽을 책들입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읽다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이게 좋은 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길버트 오즈몬드를 봐야 됩니다. 이 길버트 오즈몬드를 딱 외모는 이래요. 40살의 남자. 네. 턱이 한 가지 결함이 있다면은 턱이 뾰족하다는 것. 뭔가 냉담하고 댄디보이처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집가고요. 미술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미술관이 잘 갖춰져 있고 갤러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면은 황홀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럽 판타지 같은 거죠. 특히 이탈리아 판타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화유산을 다 간직하고 있는 그곳에 한 복판에 가서 그 미국인이 그걸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이른바 신대륙 컴플렉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문화유산들을 자신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이 어떤 자기 만족 같은 게 있죠. 그게 미술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좀 구체적으로 봐요. 여기 인상이란 말 나오죠? 근데 인상이란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국적이면서 16세기 초상화에서 볼 법한 식으로 잘 다듬어진 그 턱수염은 양쪽 끝이 낭만적으로 멋지게 올라간 콧수염과 더불어 그 사람이 전통적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그가 차림새에 세심한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얼추 알겠죠? 하지만 자의식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은 그의 눈, 모호하면서도 동시에 꿰뚫어보고 영리하면서도 냉혹하고 공상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찰자의 표정을 드러내는 그의 눈을 보면 그가 적절한 한계 안에서 차림새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 점에 있어서는 결실을 얻어냈을 거라고 여러분은 확신했을 것이다. 이 외모를 쭉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 이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러이런 성격일 것이다. 이국적이고 낭만적입니다. 딱 우리 이사벨 아처에게 맞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렐프의 경고가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어요. 그 사람 다 헛개비야. 사악한 영혼이 깃들어 있어. 우리 미스 이사벨은 이게 안 들려요. 이게 그 유명한 렐프와 이사벨의 경륜의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피렌체의 환상, 이 피렌체나 유럽의 도시들에 대한 환상이 있죠. 우리들도 이 환상에서 쉽게 못 벗어나죠. 이 풍경이나 이 도시 전체가 햇볕 알갱이에도 유물의 숨소리가 깃들여 있다.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써요. 거기 압도돼 버리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낭만적 예술품들이 있고 여기에 매혹당해 버려요.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낭만적 이미지가
내 현실화하는 거죠. 내 앞에 딱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텐지라는 소녀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다정다감한 이사벨 아처가 빨려들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읽어봐야 됩니다. 485페이지.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워버튼 경을 거절했던 이유 있었죠. 그리고 캐스퍼 굿우드를 거절했던 이유도 잠깐 봤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길버트 오즈먼드를 선택하는 이유도 봐야겠죠. 자, 그 언덕 꼭대기의 집, 피렌체에 있는 길버트 오즈먼드의 집입니다. 언덕 꼭대기의 집을 방문한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품고 돌아왔는데 이후에 그를 더 잘 알게 되어도 그 이미지는 조금도 지워지지 않았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상상하거나 추측한 다른 것들, 옛 일들 속의 사건들과 특별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은, 그 이미지는 조용하고 영리하며 민감하고 뛰어난 한 남자가 아르노 강이 내려다 보이고 이끼가 끼어있는 테라스를 거닐면서 방울처럼 맑은 모습이 어린 시절의 새로운 우아함을 더해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였다. 그 그림에는 장식적인 화려함이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그림의 차분한 색조와 여름날의 황혼에 물든 분위기가 좋았다. 이 이미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한 이미지의 포로가 되는 순간에는 자기 삶 전체를 던지는 경우도 많죠. 이게 운명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팔자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런 예술품 수집가란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층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대륙 컴플렉스의 발현으로 볼 수 있죠. 거기는 역사와 전통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 원주민들 다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유럽 컴플렉스가 있어요. 신대륙에서 유럽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게 있단 말이지. 그걸 만회하려는 이 하나의 그 방법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모든 것들 다 수집품, 예술품으로 대하는 거죠. 자기 딸도 너는 그냥 내가 가지고 예술품의 한 점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그리고 이사벨 아처마저도 예술품으로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간관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예술품 수집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수집가의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만은 수집가에 대해서는 발터 베냐민이 쓴 아주 명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길버트 오즈먼드라는 사악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이미지, 아름다운 이미지에 걸려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비극은 뭐 예상한 바와 같죠. 여기에 이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니까 레프의 충고를 피할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레프 충고를 거부하고 뿌리치고 이사벨은 오즈먼드를 선택합니다. 보세요. 너에 대해 절대로 사로잡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렐프는. 너는 네 자유로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 치욕스럽고 불행한 길을 가느냐는 거죠. 왜 사로잡혔다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군요. 넌 세 장이 갇힐 테니까. 내가 내 세 장을 좋아한다면 사촌 오빠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뭐 이제.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이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한번 여기 홀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모님은 내가 워버턴 경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워버턴 경이 갖고 있는 대단한 장점이 없는 사람에게 만족한다는 사실에 경악하셨어요. 이모가 보기도 그렇죠. 경악했겠죠. 우리도 경악하는데 하다못해. 그런데 보세요. 선택한 게 이겁니다. 이사벨이 선택한 게 재산도, 귀족 칭호도, 저택도, 토지도, 사회적 지위도, 명성도
그 어떤 훌륭한 물건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에게 휩쓸리냐 말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그분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에 나는 기쁨을 느껴요. 오즈몬드 씨는 그저 아주 외롭고 매우 교양이 높고 대단히 정직한 분이에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벨의 성격이 아주 다양하다고 그랬었죠. 뭔가를 배웠는데 깊이는 없어 보이고 뭔가 발랄한 것 같지만 약간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성격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분은 막대한 재산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렐프에게 확고하게 얘기하면서 오즈몬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오즈몬드의 실체가 드러나죠. 이 무시무시한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683쪽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메모를 해놓기를 김남천의 전향소설, 낭비, 사랑의 수족관 이렇게 해놨는데 이 포주론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세요. 오즈몬드가 어떤 사람인지. 오즈몬드는 스스로 주장하듯이 세상의 주인이기는커녕 세상의 비루한 종이었고 세상이 그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 주는가 하는 것이 그의 성공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였다. 그러니까 내면이 아주 빈약한 애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환호할 때만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루한 종이라 그런 겁니다. 그는 이른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고 계속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도 어리석은 나머지 그의 속임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의 모든 행동은 포즈였다. 실체가 없는, 실상이, 내면에 그 내실이 없는 포즈였다는 겁니다. 그 포즈는 너무 교묘하게 계산된 것이라서 경계심을 갖지 않고 보는 사람이라면 충동적인 행동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렐프는 이토록 남들을 고려하고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취미나 연구, 성취, 골동품 수집은 모두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피렌체의 언덕 꼭대기에서 지낸 그의 삶은 오랜 세월에 걸친 자의식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의 고독, 권태, 딸에 대한 사랑, 훌륭한 매너, 고약한 매너,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거만하고 신비스러운 인물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여러 특징들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는 자기가 교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는 거죠. 아까 미술관에 들어서는 순간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이 예술품 수집가라는 그래서 주목해야 됩니다. 예,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속임수의 대가. 포즈의 대가죠. 그리고 마담 머리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공개를 했죠. 그리고 이 오즈몬드의 여동생 제미니 백작 공작에 따르자면은 펜지도 마담 머의 딸입니다. 여기도 온갖 속임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지독한 공포를 느낍니다. 7만 파운드가 오즈몬드에게 와서 공포에 대해 결혼과 오즈몬드와의 결혼에 이르러서 지독한 공포로 들어갑니다. 894쪽 잠깐 보죠. 이거 책의 재미를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정적 장면이라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마담 멀은 상대방에 의해서 이사벨 아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분명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이사벨의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다. 그녀는 무릎에 올려놓은 양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 손님이 마침내 무례하게 굴만한 알맞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지독한 공포였다. 자신이 그렇게 신뢰해왔던 교양으로 완전 무장했던 그 여성의 실체, 마담 멀의 실체를 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당신의 정체는 뭔가요? 이사벨이 중얼거렸다.
당신은 내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남편을 사랑하는 듯이 그에게 접근했다. 아, 그렇다면 당신은 용감하게 맞서기로 작정했군. 참으로 유감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사벨이 말을 이었다. 마담 머얼은 머프를 매만지며 천천히 일어섰지만 이사벨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모든 면에서 길버트 오즈몬드와 관계가 있다. 결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다 나옵니다. 이제 이사벨 아처에게는 캄캄한 암흑밖에 없는 거지.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거의 윤곽에서 잡히죠, 이제 다 읽은 것 같죠? 이게 우리 강의의 특징입니다. 전혀 안 읽었는데도 다 읽은 것 같은 이 환상. 이 환상이 포로가 되면 이런 환상에는 포로가 기꺼이 돼도 좋아요. 굳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암시들이 있었고 이제 그 유명한 통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유명한 통찰의 순간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앞에 그 가든 코트에서 미스터 터칫, 랠프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든 코트를 갔을 때 마담 멀이 피아노 치는 장면이 있다고 그랬죠. 마담 멀과의 만남의 장면이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장면입니다. 이 마담 멀하고 길버트 오즈몬드가 뭔가 묘한 자세로 뭔가 침묵한 자세인데 뭔가 눈빛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 순간에 진실을 간파한 겁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 41장입니다. 응접실 문지방을 넘자마자 어떤 느낌이 엄습해 옵니다. 어떤 느낌이 중요하죠. 어떤 느낌이 엄습해 옵니다. 마담 멀이 모자를 쓴 채 거기 있었고 길버트 오즈몬드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얼마간 그들은 그녀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분명 이사벨은 그런 장면을 전에도 자주 목격했다. 그러나 그녀가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 적어도 주목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들의 대화가 한동안 일종의 친밀한 침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두 사람이 깜짝 놀라 그 침묵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그녀는 즉시 알아차렸다. 친밀한 침묵. 알 것 같죠, 뭔지? 그 느낌이 엄습한 겁니다. 마담 멀은 벽난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양탄자 위에 서 있었고 오즈몬드는 깊숙한 의자에 앉아서 몸을 뒤로 기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담 멀은 평소처럼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지만 눈을 내리떠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일 먼저 이사벨의 관심을 끌었던 점은 마담 멀이 서 있는 반면에 그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특이한 점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그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다가 잠시 멈추었으며 때로 말을 하지 않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옛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얼굴을 마주하고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사실 오랜 친구였으므로 이런 것에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그 광경은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갑자기 번쩍이는 빛처럼 그 이미지는 한순간 지속되었다. 그 두 사람의 자세와 서로의 눈길에 푹 빠져 응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벨은 무언가를 간파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얼마간 바라보았을 때 그 광경은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게 통찰의 순간입니다. 나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의 통찰의 순간 알아. 그럼 돼요. 그럼 어디 가서 다 안쳐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어떤 느낌, 번쩍이는 빛, 무엇인가를 간파한 듯한 느낌이죠. 그 어떤 자세, 이 침묵하는 순간, 그 순간에 그 전에 쌓였던 의혹들이나 의심들이 하나의 한 느낌으로 응결된 거죠. 한 순간의 느낌으로. 그리고 이 41장이 끝나고 난 다음 42장에 저 유명한 성찰의 밤샘이 이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것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42장은 도서관에 가셔서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로 나아가요. 이제
이 42장이니까 55장까지 13장이 남아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요한 이 지점이 바로 42장입니다. 이 중요한 곳들 간파하는 순간 735페이지, 55페이지, 83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져, 이 장면들이 이제. 환상처럼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죠. 그 진실이 드러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즈먼드의 여동생인 제미니 백작이라는 뭔가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중요하죠. 그런 인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조금 설명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직선으로 난 이사벨의 길.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렐프도 죽고, 런던입니다. 영국입니다. 렐프도 죽고 이제 로마에서 렐프의 죽음을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마지못해서 보냈죠. 근데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도 선택이죠. 그 진실 다 알았으니까. 다 알았어, 이제. 어떻게 이용해서 자기가 결혼했는지, 어떻게, 얼마나 사악한 영혼이 자신을, 뒤흔들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안 돌아도 되죠. 그런데 돌아가는 것으로 됩니다. 이걸 두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답이 다 있습니다. 곳곳에.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런던, 영국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캐스퍼 굿우드가 또 마지막으로 하소연을 해요. 캐스퍼 굿우드 아니까 이제 제발 그러지 말자. 결혼하자.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키스를 합니다. 아주 위기의 순간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마지막 작은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기서 키스로 끝나버리면 이거 싸구려 소설이 해버려요, 이제. 자기가 거절했던 구원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품에 안기는 거지. 아, 역시. 이 주제도 선명해 보이죠. 그죠? 이 주제가 선명한 소설일수록, 단일 통일적인 주제일수록 소설을 읽는 맛은 덜합니다.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키스까지 했어요. 그럼 독자들이 설레겠지. 역시 그렇지. 자기 예상대로 마무리되는구나 하면서 쾌재를 부를지도 몰라. 그런데 뿌리칩니다. 뿌리치고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일직선으로 곧게 난 길이 있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굿우드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한순간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에 그녀는 자기를 끌어안은 그의 팔과 자신의 입술에 닿은 그 입술을 느꼈다. 그의 키스는 흰빛으로 번뜩이는 번개 같았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 섬광은 산산이 퍼지고 또다시 퍼져나가고 그리고 잠시 중단되었다. 그의 키스를 받는 동안 희한하게도 그의 견고한 남성성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랬죠? 즉 그의 얼굴과 몸과 존재의 공격적인 점들이 각각 그 강렬한 본성을 정당화했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고 소유의 행위와 일체를 이뤘다는 느낌이 든 것 같았다. 아, 남성적인 것도 괜찮구나라는 느낌에 푹 빠져든 것처럼 보이죠? 난파된 사람들이 물속에서 가라앉기 전에 일련의 이미지들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얘기는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죽기 직전에 자기가 살아온 과정들이 필름처럼 쭉 지나간다 그러죠. 그러나 번개가 맺고 다시 어두워졌을 때 그녀는 자유로웠다. 빠질 듯 하다가 벗어나 나오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생각과 행동과 생각이 있는 거죠. 캐스퍼 굿우드에게 안겨버릴까 하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잠깐 그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그녀는 주위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쏜살같이 달아났을 뿐이다. 저택의 창문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멀리까지 비추고 있었다. 놀랍게도 짧은 시간에 그 거리가 상당했으므로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어둠을 뚫고 달려서 현관문에 이르렀다. 어둠을 뚫고 달려서 그곳에 이르러서야 숨을 돌렸다. 주위를 돌아보고 잠시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빗장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녀는 어디로 방향을 돌려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일직선으로 곧게 있는 길이 있었다. 로마로 향하는 길입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선택이죠.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이혼의 두려움. 사회적 관습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오즈문드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 돈 다 써도 좋으니까 나는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펜지와의 약속이 있어요. 펜지에 아주 사랑하는 엄마가 돼주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마지막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초래한 자신의 운명과 그 운명을 돌파할 수 있는 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여기 작가가 해답을 여기저기 뿌려놨어요. 대표적인 게 뉴욕판 서문에 있습니다. 서문에 이 뉴욕판 서문이 아주 중요한 그 문건이라고 그랬죠. 소설 이론에서는. 뉴욕판 서문을 보면은 이렇게 딱 명시해 놨어요.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자신의 운명에 용감하게 맞서는 한 여자에 대한 착상이라는 단 하나의 작은 초석이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죠. 초석이 여인의 초상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올리는 유일한 장치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한 여인의 초상 있죠. 그것이 이 소설의 토대였다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 여인의 초상이라는 건축물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할 게 렐프를 작가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작가의 분신으로 볼 수 있는 지점에서 이 렐프가 얘기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너는 유령을 아직 보지 못했어. 유령하고 맞붙어 싸울 수 있어야 돼. 유령은 바로 고통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꿈만 꾸고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앞부분인데 이제 마지막 이게 앞부분 유령 고통 부분 나오죠. 101쪽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초반부인데 초반부에서 이런 암시를 둡니다. 렐프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이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유령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너는 절대로 볼 수 없을 거야. 그런 특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그건 부러워할 만한 특권이 아니야. 너처럼 젊고 행복하고 순진한 사람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유령은 안 보입니다. 먼저 고통을 겪어야 해.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 하고 쓰라린 인생사를 경험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령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뜨이는 거야. 나는 오래전에 보았어. 렐프가 말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나는 지식을 얻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이사벨이 대답했다. 아직 덜 떨어졌죠? 그래, 행복하고 유쾌한 지식을 얻는 것을 좋아하겠지. 하지만 너는 고통을 겪지 않았어. 그리고 고통을 겪도록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네가 절대로 유령을 보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단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소설을 쓰는 토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젊은 처자가 인생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게 되죠.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유령이 무엇인지, 환영이 무엇인지를 실체를 알게 되는 거지, 이제. 그 경로입니다, 그 경로.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얘기를 하죠. 끝까지 버텨야 한다. 여기서 도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길버트 오즈몬드에게 맞서서 버텨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무너지더라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슬픈, 많은 사람들의 초상이기도 하죠. 969페이지 보겠습니다. 책이 2권이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번거롭네요. 3권짜리가 아닌 게 다행입니다. 그녀의 자, 볼게요. 짧게 보겠습니다. 길게 읽지 않고.
그러나 이사벨은 눈앞에서 재빨리 지나가는 먼 미래의 희미한 그림자를 알아보았다. 먼 미래의 희미한 그림자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도피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러자 그 중간에 낀 세월이 그녀를 다시 둘러쌌고 무관심이라는 잿빛 장막이 그녀를 덮어버렸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는 걸 두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글쎄요. 이 특별한 그 생산적인 논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과 대결하는 한 여인의 초상으로 그 흔들리는 불안한 초상을 읽어내는 것으로 충분하죠.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도 순간순간 인생의 경로를 쭉 되짚어 보면은 이런 기억들이 아마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순간순간들이. 일직선으로 난 이사벨의 길이 무엇인가? 고통을 통과해서 유령의 실상을 파악하는 길일 겁니다. 이게 인생의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기도 하겠죠. 꿈이나 낭만적인 상상만으로는 인생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 알 것 같은 진실인데 이 진실을 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낭만적인 꿈에 또 여기서 얘기하자면은 하나의 이미지의 포로가 되기가 십상이죠. 자, 이렇게 우리 이사벨 아처의 짧은 인생의 여로 한 6년 정도 되죠? 7년 남짓 약간 못 되는 그런 인생의 여로를 살펴봤습니다. 이 여인의 초상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소설인데 많은 작가들은 또 뒤에 얘기할 텐데 대사들을 많이 손꼽아요. 이 대사들도 한번 꼭 보시고 앞에서 보면은 데이지 밀러는 뭐 중편인데 좀 볼륨이 있는 중편입니다. 미국 아가씨의 꿈을 다룬 재밌는 소설입니다. 이 아메리칸 워싱턴 스퀘어도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졌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음악이 아니고 소설이에요. 워싱턴 스퀘어. 뒤에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들. 보스턴 사람들이 최근에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헨리 제임스 단편선, 이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에 나사의 회전이라는 이 긴 중편, 그리고 데이지 밀러도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이것과 함께 헨리 제임스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상속녀란 뜻인데 에어리스라고 발음하죠. 에어리스. 이게 워싱턴 스퀘어의 원작입니다. 이게 39년 작품인가요? 49년 작품인가요? 그런데 이게 몽고메리 클리프트입니다. 여기 윌리엄 와일러는 유명 감독이죠. 이 몽고메리 클리프트입니다. 여기 올리비아 하빌랜드, 유명한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옛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건 저작권이 지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 스퀘어. 이것도 이 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아버지와 딸 이 남자의 얘기입니다. 비 내리는 장면이 유명하죠. 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너무나 사악한 연기를 한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시사회에서 미처 자기 연기를 보지 못하고 구역질 나서 도망 나왔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까? 그 다음에 윙스 오브 도브인데 비둘기의 날개에 있다 그랬죠. 소설이 번역됐는데 번역이 워낙 엉망이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번역자들에게 관대하거든요. 내가 좀 채워넣지 하면서 읽는데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영화를 보십시오. 이 영화가 우리 딸내미가 아버지를 인정한, 아버지의 취향을 인정한 수준을 인정한 영화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여기 한 여자하고 남자가 짜고 한 부유한 미국에서 온 죽음을 앞둔 갑부 여성과 어떤 그 약속 결혼 비슷한 것을 음모를 꾸미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인의 초상 얘기했던 것들 모티프들이 곳곳에서 나와요. 모티프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건 이것과 관련되어 있네?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헨리 제임스가 어떤 그 동기를 변주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주요 동기들을 변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주의 유명한 감독이 있죠. 제인 캠피언이라는 유명한 그 페미니스트 감독이죠. 감독이 각색한 영화입니다.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호흡은 갈리긴 하는데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렐프의 연기가 아주 빛납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국 작가 최후 소속 영국이니까 미국 출신 영국 작가 헨리 제임스의 대작 여인의 초상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